그대들은 만약 앞으로 그대에게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언제 눈을 감게 될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그걸 알고 싶소? 아니면 모르는 채 살아가고 싶소? 그대들은 만약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게 되었고, 그날이 머지않은 미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무엇을 하겠소? 그대들은 만약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2년을 더 사는 것과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이 일을 사는 것 중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소?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늙어가기 마련이지만 모두가 죽음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오. 언젠가 그날이 도착했을 때 그대들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소?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머니 박 씨는 23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소. 위암이었는데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늦어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해보지 못하고 그 손을 놓아야 했소. 그때가 박 씨의 딸이 15살 되던 해였소. 딸이 태어나 처음 마주한 죽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아버지였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오. 딸도 박 씨도 슬픔을 추스르느라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 단둘이 남겨진 박 씨와 딸은 더욱 서로를 의지하며 애틋하게 살아갔어. 그렇게 한 사람의 빈자리를 가슴 한구석에 남겨둔 채 살아갔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존재는 점차 희미해졌어. 남편을 떠올리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아질 무렵 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 박 씨는 예쁜 손녀도 보게 되었고 하루하루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지냈어. 세월은 흘러 박 씨도 어느새 이른이 되었어. 혼자 딸을 키우느라 벚꽃이 언제 피고 낙엽이 언제 지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보낸 긴 세월이었어. 이제는 딸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박 씨 역시 뒤늦게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고 다짐을 거듭하며 살아왔어. 박 씨는 이른이 넘어서야 난생 처음 버킷리스트라는 걸 적어보았어. 첫째, 꽃구경 가기. 둘째, 여행 가기. 셋째, 영어 공부하기. 넷째, 건강 관리 잘하기.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어. 사람들은 요즘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들 하지만 박 씨는 남들처럼 오래 살 수 있다면 앞으로 적어도 20년쯤은 새로운 일들을 해볼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박 씨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 어느 주말 낮 홀로 점심을 먹던 박 씨의 집에 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 어쩐 일이야? 아이고, 우리 지연이도 왔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여 들어와. 엄마, 지연이 좀 맡기려고. 나 급한 일이 생겨서. 홍서방은 어쩌고? 홍서방이랑 같이 가야 하는 중요한 모임이야. 엄마 오늘 모기랑 꼭 구경 가기로 했는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이자 오랜 친구인 모기와 함께 유명한 벚꽃길에서 꽃 구경을 하자고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했던 날이었어. 아줌마랑 거기 가봤자 꽃이 아니라 사람 구경만 하다 오게 돼. 그냥 베란다에서 봐. 이 앞에도 꽃 피었더라. 그거랑 이거랑 같니? 이건 엄마의 바켓리스트란 말이야. 바켓스? 그게 뭐야?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적어놓은 거 있잖아. 아, 버킷리스트. 그걸 바켓스래. 웃기네. 아무튼 오늘 한 번만 봐줘. 진짜 중요한 모임이라서 그래. 딸은 그렇게 말하며 박 씨의 눈앞으로 손녀를 슬쩍 밀어 넣었어. 이것이 부탁인지 협박인지 모를 일이었어. 하지만 박 씨는 결국 휴대폰을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기 위한 전화를 걸어야 했어. 알았으니까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 아니야, 나는 이따 홍서방이랑 먹어야 돼. 잠깐 앉았다 갈게. 밥 먹고 있었어? 다 먹었어. 이제 먹기 시작한 거 아니야? 딸은 그대로 남아있는 밥상을 보며 물었어. 그만 먹으려고 했어.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이 잘 안 넘어가네. 집에 매실 없어? 박씨, 맨날 먹어도 똑같아. 요새 왜 이러지? 소화 안 되면 죽 같은 거라도 먹어. 지금 보니까 살도 좀 빠진 것 같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박 씨는 이른의 나이에도 친구 목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어. 최근엔 장사가 잘 돼 밤늦게 끝나는 일이 많았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자도 피곤했어. 계속 그러면 병원에 가봐. 무슨 병원이야? 좀 쉬면 나아. 알았어. 나 이제 가봐야겠다. 늦겠어.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 그래,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가봐라. 박 씨는 딸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힘이 없고 자꾸 살이 빠지는 것이 아무래도 어디가 아픈 듯했어. 평소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병원에 가보려던 참이었어. 늙어서 아프면 박 씨 자신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못할 짓이었어. 박 씨 또한 비록 남편의 병간호를 하고 싶었어도 길게 하지 못했지만 그때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던 터였어. 마침 박 씨가 써놓은 올해의 다짐에도 건강관리 잘하기가 있었기에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박 씨의 딸은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어. 희진아, 나 금옥이 아줌마야.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뜬금없이 걸려온 전화에 혜진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게 말이야. 너 요새 엄마 집에 안 가니? 요즘 회사가 바빠서 안 간지 좀 됐네요. 왜요? 그랬구나. 다른 게 아니고 내 엄마 말이야. 무슨 말을 하려 하기에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답답한 마음에 희진은 머뭇거리는 금옥 아줌마를 재촉했어.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얼마 전에 식당에서 일하다가 쓰러지셨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너 모를 줄 알았다. 그 양반이 말 안 했을 줄 알았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요즘 계속 비실비실하고 툭하면 쓰러지시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그래.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내가 얼른 엄마 모시고 병원 좀 가봐라. 그제야 혜진은 엄마가 전에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병원에 다녀오셨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어. 내가 전화한 거 알면 난리치실 텐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봐 무서워서 그래. 오늘도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일찍 퇴근하시고 집으로 가셨어. 감사해요, 아줌마. 제가 바로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 딸의 심장은 거세게 두방망이질했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쓰러질 정도라면 가벼운 증상은 아니지 않겠어? 딸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고 곧장 일어나 외투를 걸쳤어. 전화로 물어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무슨 정신으로 운전해서 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어.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박 씨는 어리둥절했어. 너는 꼭 이렇게 말도 없이 불쑥불쑥 오더라. 엄마,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질러? 다급한 마음에 신발도 채 벗기 전에 큰 소리로 부르던 딸은 박 씨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 꼴이 왜 그래? 엄마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 찾아온 딸에게 핀잔을 주던 박 씨도 딸이 여기저기 살피자 그제야 애써 눈을 피했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몰라볼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어. 이전에는 오히려 통통한 편에 속했던 박 씨가 한두 달 사이 눈에 띄게 말라 있었고 얼굴은 병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 엄마, 어디 아픈 거지? 아프긴 어디가 아파. 그냥 밥 좀 덜 먹었더니 살이 빠진 거야. 그게 말이 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얘가 갑자기 와서는 왜 자꾸 고함을 지르고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해. 쓰러졌었다며? 그제서야 박 씨가 딸을 빤히 쳐다보았어. 금옥이 아줌마가 너한테 연락했구나. 하여튼 이 기집애가 말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때 병원 다녀왔어? 아무 말도 없었어. 병원 갔다 왔냐니까. 그래,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와.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서서 소리치던 딸은 그제서야 집 안으로 들어왔어. 밥은 먹었니? 아직 대답 못 들었어. 성질 급한 건지 아빠랑 똑같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 씨가 말을 이었어. 안 그래도 조만간 말하려고 했어. 그렇게 다급히 대답을 재촉하던 딸이었지만 박 씨가 막상 무거운 운을 떼자 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 나더러 갑자기 암이래. 그렇게 갑작스레 암 진단을 고백하는 박 씨를 딸은 아무 현실감 없이 멍하니 쳐다보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암에 걸려? 검사 제대로 해봤어? 의사가 잘못 알았겠지. 돌팔이네 거기 어디야? 내가 지금 가서 물어볼게. 아니야, 엄마 일어나. 지금 나랑 다시 병원 가보자. 딸은 횡설수설하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 그렇게 딸이 박 씨의 손을 잡아 끌자 박 씨가 조용히 딸의 손을 내려놓았어. 엄마도 처음엔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여러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봤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엄마 거울을 봐. 꼬리 그게 뭐야? 난 그것도 모르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너 이럴까봐 조금 괜찮아지면 연락하려고 했지. 엄마가 바쁘다고 안 만났는데 왜 내 탓을 해? 치료는 할 수 있다지? 딸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 씨는 대답 대신 무거운 숨만 내쉬었어. 이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 말만 안 한 거지? 혜진아, 엄마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엄마는 치료 안 받으려고 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변에 들어보니까 항암 그거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게 아니라더라. 그리고 이미 위암 사기래. 항암한다고 해도 살 확률이 크지 않대. 그렇게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수술하면 되잖아. 혜진아, 내 아빠도 위암 사기 판정받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엄마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고 싶어. 엄마 죽는다는 소리 그만해. 무서워. 나랑 병원 같이 가자.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딸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빌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 아주 어린아이일 때 빼고는 들어본 적 없는 딸의 울음소리였어. 박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 겉으론 담담한 척했지만 사실 박 씨도 처음엔 지금의 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 여러 병원을 헤매다가 결국 위암이라는 확진을 받았을 때 박 씨 역시 절망과 두려움에 무너졌었어. 박 씨는 울고 있는 딸을 일으키며 말했어. 혜진아, 엄마 나이가 벌써 70이야. 엄마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그런데 병원에서 1년, 2년, 3년 그렇게 고통 속에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요즘엔 100살까지 산대. 엄마 그럼 30년은 더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라도 치료받아 줄 수 없어? 1% 확률이라도 살 수 있다면 치료받는 게 맞잖아. 내가 암에 걸려서 엄마처럼 말했어도 엄마는 그럴 수 있어? 그러자 박 씨는 하려던 말을 꿀꺽 삼켰어. 만약 딸이 암에 걸렸다면 박 씨 자신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려 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 목 놓아 우는 딸에게 더 이상 치료를 안 받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박 씨는 딸을 끌어안으며 토닥였어. 알겠다. 병원 갈 테니까 그만 울어. 목 상한다. 그리고 얼마 뒤 박 씨는 딸과 함께 병원에 갔다오. 의사는 보호자인 딸만 따로 불러 말했어. 무조건 이번 달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듯한 단호한 목소리였어. 항암을 안 할 순 없나요? 지금 전이 상태가 좋지 않고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살 수는 있는 거죠? 제가 살 수 있다 없다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안 받은 환자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년이나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10년? 딸이 다급히 묻자 의사는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
5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낮다는 위암, 그것도 이미 이곳저곳으로 전이된 사기였기 때문에 그 생존율은 2%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오. 100명 중 90명 이상은 죽는다는 말이었어.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희망을 잃은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 그러면 어머니는 치료를 다시 거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 항암을 안 하면 6개월도 사시기 힘들다는 거죠? 그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치료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호자께서 환자분을 잘 설득하셔서 꼭 항암 치료 받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딸도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 계시길 간절히 바랐어. 결국 딸의 간곡한 부탁에 박 씨는 마지못해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어. 딸은 다니던 직장에 휴가까지 내며 박 씨를 간호했어. 엄마 불편한 데 없어? 없지. 힘들지? 아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느라 더 힘들지. 집에 들어가 봐. 홍서방도 그렇고 지연이도 엄마가 필요하잖아. 나도 엄마가 필요해. 다들 이해해 줄 거야.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급격히 웃음을 잃어갔어. 엄마, 식사하세요. 속이 안 좋아서 나중에 먹을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어지러워서 좀 누워 있고 싶어. 몸을 눕히려던 박 씨는 다급하게 다시 일어나려 했어. 급하게 신발을 신으려고 헛발질하다가 결국 바닥에 구토를 하고 말았어. 엄마, 항암 치료 때문에 제대로 먹은 게 없어 신물만 쏟아졌지만 박 씨는 계속해서 괴롭게 구역질을 했어. 극심한 통증에 박 씨는 결국 주저앉아 버렸고 딸은 그런 박 씨를 붙잡고 흐느꼈어. 엄마 많이 안 좋아? 박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 딸이 도와 화장실에서 입을 헹구는데 박 씨의 입안은 온통 헐어 있었어. 이래서는 속이 좋아도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어. 진통제 좀 놔달라고 할게요. 박씨, 혜진아,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문을 향해 돌아서던 딸은 그 말에 멈칫했어. 애써 웃음을 지으며 딸이 대답했어. 무슨 말이야,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금방 좋아질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가 알 것 같아. 지금 너무 아파서 그래요. 내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 딸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어. 그러고는 문 밖에 털썩 주저앉아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숨죽여 오열했어. 박 씨의 말처럼 박 씨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당시보다 병색이 더욱 짙어졌어. 살은 빠져 해골처럼 앙상해졌고 눈빛에선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어. 박 씨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딸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 딸은 직장도 집안일도 뒷전으로 미루고 어머니만을 돌봤어. 잠시라도 한눈을 파는 사이 어머니가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어. 박 씨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딸 또한 가슴이 미어졌어. 하지만 그렇다고 박 씨의 말처럼 모든 걸 멈출 수는 없었어. 그 말은 곧 어머니를 잃게 되는 것임을 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딸은 끝내 박 씨의 간절한 바람을 모른 척 외면했어. 그렇게 박 씨는 힘겹게 항암 치료를 이어갔어.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병실 침대 머리에 허리를 기대고 앉아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 그날따라 컨디션이 조금 나아 보였어. 그 모습을 본 딸이 기쁜 마음으로 말을 걸었어. 엄마 다 나으면 같이 단풍 구경 가자. 그러자 박 씨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에 딸의 마음도 덩달아 들떴어. 단풍 구경도 가고 꽃 구경도 가고 여행도 가고 너무 좋겠다. 우리 딸이랑 여행도 가고 못 해본 일도 해보고 행복하게 웃다가 가고 싶다. 혜진아. 박 씨의 그 말에 딸의 웃음기 어린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어. 내 마지막 모습을 눈 감고 산소 호흡기 꽂은 모습으로 너한테 영원히 기억되고 싶지 않아.
그것이 바로 박씨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언제 눈을 감는다는 말도 없이 떠나버린 남편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박씨 가슴속에 대모처럼 박혀 빠지지 않고 있었어. 딸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었어. 엄마, 난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 엄마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 딸은 비로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오히려 자신의 고집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어머니에게 고통만 안겨준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어. 의사는 퇴원을 극구 만료했지만 박씨도 딸도 홀가분하게 병원을 떠났어. 그리고 필요한 짐을 간단히 챙겨 모녀는 함께 여행길에 올랐어. 박씨는 툭 치면 부러질 듯이 말라 연약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놀랍도록 생기가 넘쳤어. 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박씨가 앉았어. 여행 가는 것도 엄마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럼 엄마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다고. 급박했던 그간의 일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차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어. 바다로 갈까? 아니야, 엄마는 산이 좋아. 그래, 단풍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 하룻밤 자고 오자.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처음이다. 그치?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로는 단 한 번도 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어. 박씨는 아이처럼 마냥 신나 보였어. 모녀는 산 아래를 거닐며 단풍 구경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며 보냈어.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길을 걸었어. 엄마, 안 추워? 잠바 입었잖아. 추우면 내 거 벗어 줄게. 어이고, 됐다. 박씨는 기분 좋은 웃음을 흘렸어. 하지만 오래 걷지 못하는 박씨의 건강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벤치에 앉아 쉬었어. 마음 같아서는 산도 올라가겠는데. 나중에 다시 오면 되지. 나중이라는 별것 아닌 그 단어가 박씨의 마음을 울렸어. 그것이 박씨에게 그토록 소중한 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 딸을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했지만 지금 딸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두 눈으로 두 귀로 온 마음으로 새겨놓고 싶었어. 딸 또한 이날의 공기와 소리, 어머니의 얼굴까지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었어. 너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살아. 엄마처럼 그러지 말고. 내가 언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 일한다고 밥 굶지 말고. 홍서방이랑도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엄마, 내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알아? 딸의 볼멘 소리에 박씨가 미소를 지었어. 엄마한텐 넌 언제나 어린아이야. 딸은 눈물이 차오르기 전에 눈가를 거칠게 문질러 닦았어. 오늘만큼은 엄마에게 행복한 기억만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모처럼 만에 박씨와 딸은 오붓한 시간을 보냈지만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씨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 병원에 돌아가고 이틀 만에 딸은 그렇게 박씨를 떠나보냈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딸은 박씨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박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어. 얼마 뒤 딸이 박씨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들렀어. 엄마가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나올 듯 집은 얼마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 딸은 한참을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 집어 들어보니 그것은 어머니의 버킷리스트였어. 딸은 천천히 읽어보았어. 첫째, 꽃 구경 가기. 꽃 구경도 나 때문에 못 갔네. 둘째, 여행 가기. 이건 그래도 엄마랑 같이 다녀와서 다행이다. 셋째, 영어 공부하기. 살아계실 때 내가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걸. 언젠가 박씨가 지나가는 말로 영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을 때 딸은 무슨 할머니가 영어냐며 웃으며 넘겼던 기억이 났어. 70대의 어머니가 영어를 배운다는 게 농담처럼 느껴졌었어. 딸은 후회 속에 눈물을 훔쳤어. 넷째, 건강 관리 잘하기. 결국 박씨의 버킷리스트 중 제대로 지켜진 건 돌아가시기 직전 딸과 함께했던 여행 하나뿐이었어. 그마저도 병원에 계속 있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종이를 뒤집어 보니 짧은 글이 더 적혀 있었어. 병원에 입원하기 전 박 씨가 딸에게 남겨놓았던 글이었어. 희진아, 엄마가 혹시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너는 무척 슬퍼하겠지. 꽃구경 못 해본 것, 영어를 못 배운 것 그런 건 하나도 아쉽지 않고 미련도 없다. 내가 유일하게 눈에 밟히는 것은 오로지 너뿐이다. 엄마가 떠났을 때 내가 너무 오래도록 슬퍼한다면 나는 하늘에서 더 오래도록 괴로울 거다. 그러니 조금만 슬퍼하고 후를 털어버리길 바란다. 그리고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딸은 어머니의 짧은 편지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었어. 진작 어머니의 말을 들어드렸더라면, 병원에서 힘겨운 항암을 이어가지 않았더라면, 함께 행복한 추억을 조금 더 만들고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그대들은 박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